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오늘 2부는 금융생활과 관련된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고가를 갈아치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화제입니다. 이르면 4월부터 국내에서도 비트코인으로 일상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가상의 자산이 어떻게 화폐가 되는 건지 투자를 해도 안전한 건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서 투자하기도 머뭇거려지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 비트코인이라고 불리는 가상화폐가 도대체 무엇인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하는 방법부터 관리하는 방법 등등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조인디의 고란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기자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 단도직입적으로 제 진행 스타일인데요. 네. 비트코인 살까요? 네. 네,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예. 참고로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현재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약간 좀 긍정적으로 편향돼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청취자분들이 감안하고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굉장히 좀 뭐랄까요, 밝아 보이시네요. 네. 돈을 좀 버셨나 봐요. 저는 항상 주변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린데요. 이따가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게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자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 약하신 분들은 투자가 조금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기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믿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추천 방법은 변동성이 큰 자산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을 분산하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상승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나눠서 그러니까 뭐 매달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매주 일정 적은 금액을 모아서 사든지 하는 방식으로 투자들을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역시 월급을 받으면 적금 드는 개념으로 일정액을 비트코인을 계속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조금 전에 그 변동성이 좀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 회장 이 한마디 할 때마다 이게 좀 출렁거리고 있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장이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반증이기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말로 따지면은 그만큼 시장이 성숙할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4월부터 비트코인을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좀 도입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뭐 편의점에서 뭘 사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 그런 얘기입니까? 가능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요. 이름이 비트코인이라고 붙었고요. 가상화폐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돈을 떠올리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쓰이느냐를 보면 일상생활의 결제에서 쓰인다기보다는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다른 말로 디지털 금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점 가서 커피 사 먹을 때요. 골드바 들고 가가지고 커피 한 잔 주세요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을 가지고 뭐 커피를 사 먹는데 쓴다라는 게 사실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요. 거래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별로 효과적이지 않고 오히려 가치 저장의 수단, 금처럼 투자의 수단으로 쓰인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단은 조금 좀 두고 봐야겠고 비트코인 가격이 6,5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한 5% 또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한 6,2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더 떨어져서요. 더 떨어졌습니까? 어제는 심지어 장중에 5,600만 원 선까지 밀렸습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그러다가 밤새 다시 6,200만 원 선으로 회복을 하더니 오늘 다시 또 하락폭을 키워서 현재는 5,800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에 3천만 원 정도였는데 거의 뭐 2배 가까이 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속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너무 이제 변동성이 크다는 말씀 드리겠는데요. 코로나19 때 사실 모든 지난해 3월에 보면 모든 자산 가격이 다 무너졌잖아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주식도 다 무너졌었는데 그때 비트코인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한 500만 원 이렇게 됐나요?
네네, 맞아요. 예, 예. 되게 잘 아시네요. 예. 그때 인생을 걸고 투자를 했어야 된다라고 후회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때 500만 원 선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예. 이러다가 이후 완만한 상승세, 다른 자산 가격 회복과 비슷한 속도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예. 지난해 10월 말에 페이팔 글로벌 결제업체죠. 여기가 비트코인 매매를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오더니 11월 초에는 1,500만 원 선을 찍고요. 12월 말에는 3,000만 원 선 돌파. 1월 8일에는 4,800만 원. 그리고 어제는 6,500만 원을 돌파한 거죠.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비트코인 열풍 보면은 2017년, 18년 요때가 조금 떠오르는데 그때는 좀 개인이 앞세웠다면 지금은 좀 기관들이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지금 시장을 설명할 때 가장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우려하시는 분들이고 예. 예전에 2018년 시장을 보면은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나타났어요. 예. 그게 뭐냐면 글로벌 가격에 비해서 국내 거래되는 가격이 많게는 30%까지 비싸게 거래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이건 뭐냐면 국내에서 그만큼 투자 열기가 뜨겁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최근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최근 들어서야 겨우 플러스 2%, 3%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때만큼 우리나라에서는 관심이 덜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왜 이렇게 관심이 덜하냐라고 보면 그때 예. 많이 배였죠. 이른바 큰 트라우마를 남고 코인 시장에서 떠난 거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를 넘어서서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보면 지금의 비트코인 매수세는 어디서 나오냐라고 보면 북미 기관 중심입니다. 예. 2018년이 동아시아의 개인 위주의 장세였다면 지금은 북미 기관 주도 장세인데요. 테슬라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샀다거나 그렇습니다. 아니면 8천조 원을 운영하는 블랙락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거나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정도를 지금 기관이 주도하는 장세로 가격이 6,500만 원까지 오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는 좀 실체가 나타난 건지 아니면 거품인 건지 상당한 거품이다 이런 의견도 사실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누가 비트코인 투자해도 좋냐라고 물으면 제가 농담으로 비트코인은 믿음으로 투자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요. 금이라고 하는 게 가치가 어디서 나왔냐라고 보면 사실 보면 반짝거리긴 하지만 그냥 돌덩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에다가 그 정도 가치를 부여하는 건 인류 역사로 몇천 년 동안 몇천 년은 아니겠네요. 한 1,000년 가까이 동안 금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늘어나서 형성된 가격이 지금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역사가 10년 조금 더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 10년 동안 지금까지 축적된 결과를 지금의 가격이 형성이 됐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가 있다라는 믿음이 흔들리면 당연히 가격은 제로로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자산인 건 맞고요. 다만 제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고 장기 상승 전망이 밝다라고 하는 이유가 세대 변화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다라고 주로 믿는 세대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이른바 MZ세대. 그러니까 지금 향후 경제를 주도할 세대들은 디지털 세상에 더 익숙한 세대들이거든요. 이들에게는 디지털 화폐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다면 가치 조작의 수단으로 실물 반짝이는 금보다 오히려 비트코인을 더 낫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데이터 쪼가리에 불과한데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그런 분들은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중간에 좀 질문들이 들어와서 잠깐 전해드리면 5999번님 안녕하세요. 도대체 비트코인은 통장 개설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사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사는 방법이요. 하나가 채굴이 있고 하나가 거래소에서 그냥 사는 건데요. 채굴은 그냥 지금 현 수준으로는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건 전문 채굴업자들의 몫이고요. 그러면 거래소에서 사는 방법이 있는데 이 거래소가 국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믿을 만한 거래소라고 하면 실명 계좌가 있는 발급받은 거래소거든요. 네 군데 거래소가 있습니다. 그 실명 계좌가 연결된 그 특정 은행 계좌가 있고요.
그 거래소에서 그 계정을 개설한 다음에 자신의 실명 계좌와 연결을 해서 예. 그 계좌로 내가 돈을 입금을 해서 거기서 사시면 됩니다. 예. 아니 근데 조금 전에 채굴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뭘 캐야 됩니까? 이 채굴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영어로 예. 이제 마이닝이라서 이걸 우리 말로 바꾸니까 이제 채굴이 되는데 예. 비트코인이 어떻게 생성되느냐라고 보면 뭐 그냥 흔히들 하는 말로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서 생성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예. 네, 뭐 원리가 그런데 이거 원리를 말씀드리자면 너무 복잡해서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수학 문제를 어떻게 푸냐라고 보면 사람이 풀 수가 없고 이건 컴퓨터가 연산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컴퓨터 연산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산력이 동원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뭐 컴퓨터가 쓰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연산력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뭐 컴퓨터를 그냥 일반 컴퓨터를 몇 대 돌리는 수준으로는 안 되고요. 채굴에 특화된 컴퓨터가 있습니다. 전용 채굴기가 있는데 그 채굴기로 수백 대 수천 대를 같은 채굴장에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고요. 예. 아마 최근에 많이 뉴스 보신 분들 가운데 그 거리두기 때문에 영업이 어려워진 PC방에서 채굴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그거 뉴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굴하는 그 코인이 비트코인이 아니고요. 이더리움을 채굴하고 있습니다. 아, 이더리움. 네, 이더리움은 시가총액으로 보자면 두 번째 암호화폐가 될 텐데요. 이게 비트코인보다는 채굴이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PC방 단위로도 이제 채굴할 수 있어서 이더리움을 채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게임 같기도 하고. 맞아요. 거의 게임하고 비슷한 느낌이실 거예요. 예. 일상에서 사용된다 안 된다 이야기가 나오는 정도인데 가상화폐라는 개념이 사실 우리에게는 좀 많이 낯설거든요. 네. 지금 들으시면서도 비트코인이 도대체 뭔데 하나에 6천만 원 정도나 하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개념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출발은요, 이제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까지 누군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생사도 불분명하고요. 어쨌든 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이 사상적 근간, 이론적 기반이 되는 부류가 이제 사이버 펑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디지털 무정부주의자 정도 돼요. 이들이 처음에 이제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이메일이 나왔을 때 무슨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냐면 이 정보는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데 왜 가치는 실시간 전송이 안 될까를 고민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왜 가치가 실시간 전송이 안 돼? 우리가 은행으로 송금하면 바로 되잖아.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건 그 믿을 수 있는 제3자, 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실 은행이 가치를 실시간으로 전송해 주는 것 같지만 이게 일단 은행이 제가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 계좌에서 앵커님의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보낸다고 치면 제 신한은행에서는 뭐 10,000원이 이제 차감이 되고 그 앵커님 그 국민은행 계좌에서는 10,000원이 이제 증가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실시간으로 10,000원이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국민은행 제 당부에서 10,000원을 까고 앵커님 신한은행 계좌가 10,000원을 플러스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12시 언저리예요. 은행 서비스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아마 그런 안내문이 뜨는 경우를 좀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가 뭐냐면 자정을 전후한 특정 시간에 금융 결제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행들이 다 모여서 정산을 하는 곳이거든요. 여기를 통해 가지고 일단 그 영업 시간 동안에 그랬다 치자라고 했던 장부를 정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가치는 실시간 전송이 되는 게 아니고요. 가치의 전송이 가능한 건 은행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치를 전송할 수 있자. 제가 앵커님한테 직접적으로 10,000원짜리 실물 화폐를 전달하는 것처럼 디지털 화폐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한 끝에 나온 게 이 비트코인인데요. 이 가치 전송이 불가능한 이유는 디지털이 복제가 쉽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냈다 하고 이렇게 약간 가장한 다음에 저한테는 여전히 10,000원을 남겨두면 갑자기 10,000원 있던 게 20,000원이 생기는 셈이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복제를 막기 위해서 쓰인 기술이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애초에 만들어질 때는 사실 결제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의 백서 이름이 peer-to-peer electronic cash라고 해서 개인 간 거래할 수 있는 전자 화폐를 꿈꿨는데요.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결제보다는 복제가 안 되고 발행량이 정해져 있다.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라는 특성 때문에 디지털 골드, 디지털 금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기자님 설명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듣고 나니까 더 어렵네요. 그 걱정하시는 좀 애청자분들도 계신데. 네네. 6582번님. 만약에 비트코인 저장해둔 하드가 날아간다거나 해킹을 당하면 그냥 끝입니까?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없어요. 이게 그 하드가 날아간다는 개념과 비슷한 게 뭐냐면 없다고요? 그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는 그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비밀번호 같은 거거든요. 지금 방금 약간 목소리 떨린 게 느껴졌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서 내가 통장 비밀번호 몰라도 은행 가가지고 내 신분증 확인한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 은행이 비밀번호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가치를 전송할 때 중간에 누가 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직접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모든 정보를 다 관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옹호하는 분들은 화폐 주권이 온전히 나에 있다라고 강조하시거든요.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을 하면은 제가 넣은 돈이 은행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은행으로부터 그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인출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폐에 대한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요. 나는 그걸 인출할 수 있는 권리만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온전히 그 권리가 나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도 내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프라이빗 키라는 비밀번호를 잃어버려가지고 유실된, 사용할 수 없는, 사라져버린 비트코인이 한 200만에서 300만 개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비밀번호 까먹으면 진짜 그야말로 끝이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한 1,000억 원 정도 상당의 비트코인 있는 그 프라이빗 키를 잃어버려가지고 거의 못 찾게 됐다. 이런 뉴스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해킹하려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걸 이제 해킹하는 분들이 있어서 네, 조심해야죠, 본인이. 그렇군요. 비밀번호를 잘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가격이 너무 올라서 다른 좀 코인을 찾는 분들도 있던데 코인의 종류가 좀 다양합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당장 제 이름으로 란코인이라고 발행해도요. 발행이 됩니다. 네, 그걸 발행하는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발행을 하면 당장 발행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마 세상에 발행된 코인은 수만 개, 수십만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발행을 한다 그래서 이게 전혀 가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제 기념품으로 발행했을 수도 있고 이게 가치를 가지려면 시장에서 거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들을 이제 모아놓은 집계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 2-3개 정도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면 얘는 가치가 있구나, 시장 가격이 형성돼 있구나라고 쳐서 이제 그런 집계 사이트에서 집계를 하거든요. 여기 사이트에 올라온 코인만 8,500개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가상화폐가 만들어져 있는데 테라인가요? 네, 맞죠. 지금 국내에서 만들어진 그 코인 같은 경우는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그 테라 같은 경우가요, 가장 대표적인 이른바 이제 K코인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이 K코인 테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티켓 몬스터라고 왜 우리 소셜 커머스 하는 데 있잖아요. 이커머스. 여기 기업의 창업자가 공동 창업자로 들어가서 만든 코인입니다. 이 코인이 대충 한 시가총액 30위권에 이제 해당하는 코인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말고 이제 아이콘이라는 코인도 있습니다. 이게 인터체인이라고 해서 체인 간 연결하겠다라는 코인인데 여기가 한 시가총액 60위권 정도 되고요. 이게 2018년에는 국내 프로젝트들이 꽤 많이 나와서 시가총액도 좀 높이 차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시장이 좀 발달하고 좀 진행이 되면서 이른바 이제 K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큰 힘을 쓰고 있지는 못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 이게 걱정도 됩니다.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24시간 운영이 되면서 매 순간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네네. 그 전날 내 비트코인 가지고 테슬라 차를 사러 갔는데 이게 바뀌어 있습니다. 또 가치가. 이런 부분은 조절이 됩니까? 일단은 이제 만약에 정말
암호화폐를 결제에 쓰겠다, 비트코인을 결제에 쓰겠다라고 하면은 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 중간에 결제업체가 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아까 이게 조금 약간 비트코인의 원래 정신은 좀 어긋나는데 이 중간에서 이 업체가 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변동된 가격을 받는 게 부담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는 그냥 법정화폐 원화로 받고 그 중간에서 결제업체가 그 가격 변동의 위험을 지는 거 그런 구조로 해가지고요. 그 소비자나 그 사업자나 사실 결제가 될 때는 비트코인을 한다 치더라도 중간에서 정산을 원화로 해줘가지고 예. 그 가격 변동의 위험을 아예 없애주는 그런 사업 모델이 하나 있고요. 네, 아니면은 그거를 이제 사업자가 난 직접 비트코인으로 받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아예 비트코인을 받아서 가격 상승을 이제 노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예. 하지만 이렇게 결제에 쓰일 때는 변동성이 큰 리스크잖아요. 예. 그래서 아예 이제 가격이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게요. 1달러에 1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해서 쓰이는 코인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예. 이런 코인을 이용해서 결제에 많이 쓰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뭐 그 향후에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는 결제할 때 변동성이 있으면 안 되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결제를 지원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 뭐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다가 폭락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문제가 야기가 됐는데 주식시장에는 사이드카 발동 같은 장치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전 장치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는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국경이 없는 시장이에요. 24시간 365일 거래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사이드카가 발동하는데 우리는 여기 밤 12시인데 미국은 지금 현재 뭐 낮 시간이면 미국에서는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시간대지만 한국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거래소가 단일 거래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구글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알파벳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한국에 있는 증권사를 통해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 국내에 있는 업비트에서도 살 수 있고요. 해외에 있는 코인베이스에도 살 수 있습니다. 각자 거래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동일한 규제인 사이드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안전장치라고 하나요? 이런 걸 아예 적용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냥 개인이 투자에 유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한 20분 정도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 기자님께서. 0022번님께서는 블록체인은 뭔가요? 이런 질문을 20분 동안 저희가 나눴는데 아무래도 지금 열풍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추후에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인디의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